왜 당신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면서 부모의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는가? 왜 친구의 가스라이팅은 금방 알아채면서 가족의 가스라이팅은 평생 견디는가? 왜 타인에게는 경계를 긋고 가족에게는 자아를 내어주는가? 혹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46억 년 진화가 심어놓은 생물학적 프로그램은 아닐까? 해밀턴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개체는 자신을 희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유전자가 설계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권력의 가장 원시적 형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최초의 제국에서 독립하지 못한 자는 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을. 새벽 6시 20분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남편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는 손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반찬통을 여닫는 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굽어 있었을까요? 통증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 고통은 제가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에게 강요한 것일까요? 도시락을 싸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남편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싼 적이 없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불편해하신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 공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의심 없이 그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통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왜 맨날 내가 해야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듭니다. 부러움이었을까? 아니면 질투였을까? 당신은 평생 그런 거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니오라는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삼켰습니다. 또다시 삼켰습니다. 지하철이 어둠 속을 달립니다. 창밖으로 터널 벽이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효녀, 나쁜 며느리, 이기적인 엄마. 그 낙인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가 제 안에 이 두려움을 심었을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냉정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유전자는 개체의 행복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 오직 자신의 복제, 자신의 생존에만 몰두한다고.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그의 연구실을 상상해 봅니다. 현미경 아래 노인벌집이 보입니다. 일벌들이 여왕벌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자신은 번식하지 못하면서도 여왕벌의 새끼를 키웁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다. 이것은 계산이다. 윌리엄 해밀턴이 밝혀낸 법칙. 혈연도 곱하기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개체는 희생한다. 일벌은 여왕벌과 유전자 75%를 공유합니다. 여왕벌의 새끼를 키우는 것이 자기 새끼를 낳는 것보다 유전자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수학이고 감동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희생은 무엇일까? 부모와 당신은 유전자 50%를 공유합니다. 남편과는 0%이지만 아이와는 50%를 공유합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은 남편의 유전자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아이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전략이 됩니다. 가족 평화가 깨지면 당신의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유전자는 이 계산을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견디라고, 참으라고, 희생하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뭐.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씹히는데 거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순종은 언제부터 제 본성이 되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본성이었을까요? 도킨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은 유전자의 운반체일 뿐입니다. 유전자는 당신이 행복하건 불행하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사랑, 의무, 희생, 그 모든 감정은 유전자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밥상을 물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유전자의 노예인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인가? 도킨스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희망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문화와 이성으로 본능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거부한다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전자는 그렇게 느끼도록 당신을 설계했을 겁니다. 배신감,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감정이 저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46억 년 진화가 만든 완벽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유전자가 당신을 희생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면 왜 당신은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왜 낯선 사람의 부당한 요구는 단칼에 자를 수 있을까요? 유전자 이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만 작동하는 더 깊은 메커니즘. 그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시댁 큰집 거실에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소파에는 시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주방에서는 당신 혼자서 움직입니다. 김치를 썰고 전을 부치고 그릇을 나릅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앞치마가 허리를 조입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시누이들의 농담 소리가 경쾌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디 있어? 아, 주방에서 일하고 있겠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입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기가 당신 자리니까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고 따가웠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소리 내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뭘 치하겠습니까? 당신은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국그릇을 들었는데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올케, 회사는 어때? 바빠?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여자가 일한다고 집을 팽개치면 안 돼. 당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덕은 과연 선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가 피지배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도구인가? 그는 답했습니다. 모든 도덕은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고. 선과 악이라는 개념조차 지배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효도라는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절대선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효도는 부모라는 지배 계급이 자녀라는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도덕적 장치가 아닐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그 말 속에 숨은 권력의 폭력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니체는 두 종류의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은 자신의 힘을 긍정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선하다, 고로 너는 약하고 악하다. 반면 노예 도덕은 자신의 약함을 미덕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희생한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은 어떤 도덕을 살아왔을까요? 노예 도덕입니다. 순종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희생을 사랑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가치가 아닙니다. 시댁이라는 권력 구조가 당신에게 주입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지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회의실입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보고서 완성해줘. 당신은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최소 2주는 필요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사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말 친정집 거실에서는 어떨까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오빠 이사하잖아. 내가 가서 도와줘. 당신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말에 애 학원 데려가야 하는데. 엄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까짓 거 한 주 미루면 안 돼? 가족이 우선이지. 당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회사에서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족 앞에서는 무조건 굴복합니다. 혈연이라는 관계가 만든 권력 구조, 그것이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한 최초의 제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제국입니다. 회사는 계약 관계입니다. 당신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급여를 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존재론적 관계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무엇이 부정될까요? 노동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불효자, 나쁜 며느리, 이기적인 딸. 그 낙인은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혈연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회사 상사는 당신의 업무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시댁은 당신 존재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가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한밤중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코를 곱니다. 저는 천장을 봅니다. 오늘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어머니,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왜 저만 해야 합니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한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느끼는 억압된 분노입니다. 표출하지 못한 분노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가 독이 되어 몸을 잠식합니다. 니체는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복수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저항하지 않는가? 노예의 도덕이 당신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용서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무력함입니다. 용서는 고귀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30대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평생 억압당한 노예의 얼굴일까요? 니체라면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지 않다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노예로서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제국에서 독립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락을 끊는 것일까요? 명절에 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까요? 니체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 던집니다. 당신은 초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초인, 니체가 말한 새로운 인간. 기존의 모든 가치를 전복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가족이 정한 선과 악을 거부하고 나만의 선과 악을 세우는 존재.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30대 워킹맘인 당신이 과연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도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의 요구와 자신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도킨스가 말한 유전자의 명령, 니체가 말한 권력의 굴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가장 깊은 단계, 가장 개인적인 상처.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자유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사진 속 엄마는 20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진들은 다릅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친할머니 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 엄마는 구석에 서 있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습니다. 지금 제 어깨처럼 엄마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친할머니 밑에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주방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당신 앞에서는. 그리고 그 침묵을 당신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앨리스 밀러는 재능 있는 아이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는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외상은 강물처럼 세대를 타고 흐릅니다. 친할머니가 엄마를 억압했고 엄마는 그 억압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엄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밀러의 상담실을 상상해 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부모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밀러는 질문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모의 나르시시즘, 밀러가 말한 핵심 개념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장으로 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로 봅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어야 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자아를 보상해줄 도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같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순종적이고 부지런하고 불평 없는 며느리. 그러나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기 위한 기대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위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희생할 때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거울입니다. 시어머니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가 제게 오빠 이사를 도우라고 할 때 정말 오빠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딸이 아들을 돕는 것을 보며 엄마는 자신이 좋은 엄마라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화목한 가족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자아상입니다. 밀러는 말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진짜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를 만듭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벗으면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속에 진짜 자아는 질식합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 자아로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 순종적인 며느리, 희생적인 엄마. 이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들이 원하는 당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은 누구일까요? 가면을 벗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두렵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쩌죠? 오후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그네를 탑니다. 웃습니다. 저 웃음은 순수합니다. 아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엄마가 당신에게 물려준 것을 또다시 물려줄 것인가? 아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나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겠다. 나의 꿈을 강요하지 않겠다.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 이 아이는 독립적 인격체다. 나와 다른 존재다. 그렇게 키우겠다. 그러나 입술을 깨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도 모르게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밀러는 경고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외상은 반복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당신 상처를 직시해야 합니다. 엄마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도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합리화합니다.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이해해야지. 시어머니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이해는 위험합니다. 이해가 곧 용납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곧 반복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밀러의 통찰은 여기서 날카로워집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친할머니가 엄마를 억압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통제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마의 통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 고리를 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니체의 사고 실험을 떠올립니다. 영원 회귀.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영원히 받고, 명절마다 영원히 주방에 서고, 영원히 입을 다물 것인가? 영원히 거짓 자아로 살 것인가? 영원히 진짜 당신을 숨길 것인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니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 그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타인이 정한 선과 악을 거부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인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전화기를 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손가락이 떨립니다. 답장을 입력하다가 지웁니다. 다시 입력합니다. 또 지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밀러가 말한 건강한 거리두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절이 아닙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당신 삶과 부모의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도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자를 입력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에 갈게요. 짧은 문장이지만 당신에게는 혁명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화면이 꺼집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의자에 앉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오는데 가벼움입니다.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고 목구멍이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맛일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겁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을 건데 목소리가 날카로울 겁니다. 당신은 떨릴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굽히지 않을 겁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 입에서 나오기까지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초인이 되려면 3가지 변화를 거쳐야 한다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낙타는 짐을 집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사자는 싸웁니다.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과 싸웁니다. 어린아이는 창조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삶을. 당신은 지금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방향은 잡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하늘이 붉습니다. 내일 또다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시어머니와 엄마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죄책감과 싸워야 합니다. 46억 년 진화가 심어놓은 프로그램과 싸워야 합니다. 수천 년 가부장제가 만든 도덕과 싸워야 합니다. 30년 당신 삶을 지배한 거짓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유전자는 당신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가족 도덕은 권력의 도구입니다. 밀러가 말한 것처럼 부모도 희생자였지만 그것이 당신의 희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3가지 진실이 당신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냉정한 거리두기.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짓 조화보다 정직한 긴장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순종보다 합리적 경계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혈연의 재단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쉽니다.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합니다. 아직 두렵고 앞으로도 계속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배운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집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도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로, 혈연이라는 사슬을 끊기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연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면의 등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부모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먼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세요. 혈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유는 더 소중합니다. 냉정함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